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싱가포르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38살 남성과 태국 여행을 다녀와 확진된 16번 환자의 딸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고 조만간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환자에 대해 실시한 세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완치됐다며 오늘 퇴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망자 수가 하루 만에 60여 명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수도 3천여 명이 늘어 2만 4천 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해 아직 대유행, 즉 팬데믹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가 발원지인 중국 우한,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는 산발적 전염 사례만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후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가까이 떨어지고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르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2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환자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먼저 17번 환자는 어제 16번 환자에 이어서 중국 외 지역을 다녀왔다 감염된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17번 환자는 38살 한국 남성으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귀국 이후 행사 참석자 가운데 말레이시아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17번 환자는 현재 경기 명지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데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합니다. 17번 환자는 중국 외 지역을 다녀왔다 감염된 세 번째 환자입니다. 앞서 48살 중국 남성인 12번 환자가 일본에 머물다 귀국 이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확진된 16번 환자는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당국은 17번 환자 스스로 가족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8번 환자는 어제 확인된 16번 환자의 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6번 환자인 42살 한국 여성의 가족은 자녀 3명과 남편 등 4명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21살 큰딸이 18번 환자로 확진된 겁니다. 18번 환자는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고 어머니인 16번 환자가 간병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머니 확진 이후 큰딸을 격리해 검사를 했는데 오늘 양성으로 확인했습니다. 16번과 18번 모녀 환자는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16번 환자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당국은 16번 환자와 광주 21세기 병원 3층에 함께 머물러 접촉이 많았던 환자들은 모두 다른 층으로 옮겨 전원 격리했습니다. 또 3층이 아닌 곳에 머물렀던 환자와 직원은 퇴원 후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나 기타 시설 1인실에 옮겨서 격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추가 3명의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지금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태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이 환자의 딸인데요. 또 보건당국은 16번 환자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최초 방문 병원의 건의에도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범한 기자. 네, 광주 전남대 학교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광주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지금 광주 좀 비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일인 것처럼 여겼던 이곳 광주도 예전에는 청정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재 기자가 보도한 대로 16번 환자의 딸이 추가로 18번 환자로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찾아간 병원에 이 딸은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 보니까 어머니와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번 환자는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검사에서 확진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번 환자가 발열과 어환 증상을 보이는 것은 지난달 25일 설날입니다. 이틀 뒤에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체온이 38.9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원 측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광주 광산구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환자는 이어 이곳 전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에서는 엑스선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받은 뒤 폐렴 약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병원에서 한 검사는 일반 폐질환 검사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빠지자 뒤늦게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을 처음으로 찾은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관련 지침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더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검사 대상을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 계획으로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16번 환자 지난달 19일에 귀국을 했으니까 사실상 보름 넘게 지금 무방비로 노출된 셈인데 지금 접촉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역학조사반 조사관 7명이 이곳 광주에 내려왔는데요. 일단 16번 환자가 치료를 받은 광주 21세기 병원은 어제부터 휴진을 하고 임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 60여 명과 환자 70여 명도 외부와 완전 차단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6번 환자의 딸이 이 병원 3층에 입원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고 나머지 환자들도 광주 소방학교에 있는 방으로 1인 1실로 격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번 환자의 딸이 확진되면서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예술단원의 아내가 21세기 병원에 다녀온 광주 시립예술단원 300여 명은 선제적으로 자가 격리됐습니다. 16번 환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임시 폐쇄됐고 관련이 있는 복지관과 도서관 20여 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16번 환자를 둘러싸고 가짜 뉴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무슨 대형 쇼핑몰에서 근무했다는 등이었는데요. 해당 업체에서는 16번 환자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16번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위생에 더 신경을 쓰면서 시민 모두가 감염을 줄이는 데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6번 환자가 입원해 있는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었던 2번 확진자에 대해서 의료진과 보건당국이 오늘 퇴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사실상 완치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은 더 신중하게 퇴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예, 이 2번 확진자에 대한 퇴원이 지금 검토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확진자가 입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환자에 대한 퇴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지 12일 만으로 오늘 퇴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확한 퇴원 시점 등은 보건당국과 환자, 의료진 등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호흡기 상태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미 2차례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첫 사례인 만큼 더 신중하게 완치 판단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어제 세 번째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TF는 신종 코로나 퇴원 기준을 토론한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넘겼습니다. 이번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근무하다 지난 22일 귀국했고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반식을 먹고 있고 증상이 없어 별다른 치료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환자는 퇴원하더라도 자가 격리 상태로 추후 증상을 점검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국내 확진자의 첫 퇴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나머지 확진자 상태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많이 호전된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많이 호전된 확진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아져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퇴원 결정 기준과 추적 검사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서 이후 더 많은 확진자의 완치와 원활한 퇴원 과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방학을 마친 중국 유학생의 대규모 귀국을 앞두고 국내 대학이 개강을 속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중국 후베이성으로만 국한되면서 앞문은 닫고 정작 뒷문은 열어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의 고비를 앞으로 최대 열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잠복기와 감염자 확산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달 하순, 중국 유학생이 대거 귀국한다면 사태가 다시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입니다. 중국 후베이성만 제한했을 뿐 다른 지역은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확진자가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 확진자도 후베이의 41.5%에 달합니다. 잠복기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충분히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협회가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항공편을 이용한 중국 입국자는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하루 11,000여 명에 달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앞문은 닫고 뒷문은 열어놓은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YTN 김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아직 대유행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 위험 대응국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산발적인 전염 사례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전염을 막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라며 우리는 제2의 후베이성 같은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신속하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당정청 협의가 있었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아침 7시 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방역 체계와는 별도로
이번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당정청은 비공개 회의 후 가용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배치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주 2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업종과 분야, 지역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 같은 시장 교란과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 조치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유예를 최대 1년 연장해 줄 것,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유예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확정하지 않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제로는 사스나 메르스 등 이어지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검역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개학철까지 사태가 이어질 경우 개학 연기 등의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히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과 의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네,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는 대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창당대회가 예고돼 있다고요? 네,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 정당이죠. 한국당은 지역구 공천을,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몰아 총선에서 최대한의 의석을 얻겠다는 겁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한선교 의원이 당적을 옮겨 당 대표를 맡기로 정해져 있고요. 오늘 지도부 선출과 함께 강령과 당원 등을 채택합니다. 총선에 불출마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차츰 의석을 늘려 오는 총선에서 기호 3번까지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며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미래한국당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며 어제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을 가리켜 꼼수와 정치적 계산이 난무하는 정치를 보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봄에 접어든다는 의미의 절기 입춘이 지났는데 올겨울 최강 한파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독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에도 취약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 포근했던 탓인지 오늘 아침 정말 추웠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영하 10도를 밑도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로 설악산 영하 20.4도, 철원은 영하 17.2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파주 영하 13.2도,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7.5도 등 평년보다 5, 6도나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입춘 이후 찾아온 때늦은 한파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풀리겠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오면서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감기나 독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이슈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확진자가 오늘도 2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경로도 중국을 다녀온 것만 아니고 뭐 싱가포르, 태국을 다녀오신 분들도 확진 판정이 늘고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나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우선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넓게 이 세 가지 원칙이 대책으로 이제 관철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적정하게 정부가 잘 해왔는데요. 16번, 18번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모녀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해서 2차, 3차 감염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입국자는 후베이성 쪽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확대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메르스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병원 내 감염이거든요. 그렇죠. 다중이 이용하고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치료 시설인데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들불처럼 번지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이제 보완 대책이 그 이후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유입 경로를 어떻게 최대한 막아내느냐 이런 점에서 16번 또 18번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이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국에서는 당초 며칠 전에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이 고비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확산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에서 어떤 점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느냐. 불안감 해소하는 것. 지금 정부가 해온 거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진일보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발생했고 특히나 중국 아닌 태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다녀온 사람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국민의 두려움이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거는 후베이성 이 다녀온 사람들만 지금 입국을 막고 있는데 저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이 입국 금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후베이성을 포함해서 그 지금 확진자, 환자들이 많이 남은 지역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위험지역 몇 곳이라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 두려움이 결국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 간병인들 이 이제 입국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병인 문제는 뭐 지금 공식적으로 제대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수만 명의 이 중국 간병인들이 거의 병원에 가면 대부분 간병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제 그분들이 상대하는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중심으로 상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실제로 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한 7만여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수만 명에 달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저는 중국인에 대한 전면 금지보다도 바로 이 중국 유학생들과 간병인에 대한 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감염 위험이 있는 대책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뭐 이 중국 다녀온 사람이 아니고 태국, 일본 다녀온 사람도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국민들이 가장 현재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과 간병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선 변수되나 뭐 이런 제목 기사들도 있는데 이 변수가 되지 않도록 빨리 좀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공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두 분 다 뭐 오늘 이런 의견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총선 이제 70일 채 남지 않았죠. 여야 대진표가 지금 빠르게 나올 시점인데요. 아직 이곳 종로의 대진표가 안 나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이 아니냐. 오늘 아마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억번의 범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범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
서울 종로가 황교안 대표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험지로 꼽힙니다.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치고 싶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파들이 하나로 종로로 갈까요? 영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험지는 언제쯤 혹시 결정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역을 결정을 못해서 다른 주자들도 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대표님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 지역이 돼. 자, 그만하겠습니다. 네,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험지 출마를 선언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오늘 공관위가 뭐 발표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안에는 발표가 나긴 하는 겁니까? 공관위가 결정을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까? 오늘도요. 이 황교안 대표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통합작업 말씀. 당연하죠.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지 각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공천 작업 이루어지는 와중에 전략적인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도 이제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결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황교안 대표가 험지에 간다라는 이 지금 네이밍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선거를 지금 지휘할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이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가장 상징성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하고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종로가 아닌? 아니요, 저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종로를 마다할 이유도 없고 마다해서도 안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사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순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 작업이 아니 근데 이루어지고. 역으로 생각하면 제1야당 대표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야 통합도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여론은 황교안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당연은 결국 이 통합 작업 이후에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는 원래 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뛰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합 작업 이루어진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결정을 해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가 이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문재인 정부가 그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국민한테 심판받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와 이 인물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 작업이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은 좀 순항입니까, 보시기에? 통합 작업은 뭐 지금 이제 밀고 당기기가 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는 뭐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뭐 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단순히 보수 통합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갖고 이번 총선에 이 야권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안철수 이 신당과도 이 우리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나아가서 이 안철수 신당까지 같이 힘을 합치는 뭐 공천에는 합당도 있지만 뭐 연합공천, 선거 전략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이 먼저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황교안 대표 거취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늦었죠. 말씀하셨다시피 당대표가 선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에 가야 된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 지원도 하고 선거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빨리 정해야죠. 두 번째로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게 전제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뭐냐면 어려운 지역 험지로 가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통합돼도 예를 들어서 이 세보수나 이쪽 유승민 의원 쪽이죠. 이쪽이 통합돼 들어와도 거기 의원들이 험지를 자처하겠습니까? 그래서 험지 가시면 통합돼도 아무도 갈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 통합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는 시간표상 또 예. 이치상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험지 하는데요. 험지는 간단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지역구의 경우에는 각 정당의 정당 우선순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랭킹 5 안에 정도는 가야 험지 같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거론되는 용산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민주당의 하위 우세 순서로 보면 열세 지역이에요. 네네. 지금 현역 의원을 지난번에 대진표라든가 상대적인 이유로 당선된 현역 의원을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용산이나 험지라고 볼수 양천은 없다. 험지가 아니죠. 한나라 자유한국당 우세 네. 지역입니다. 네. 용산은 진영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왔을 뿐이죠. 네, 그래서 와서 출마했죠. 종로에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뭐 그거는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이미 종로는 종쳤다고 봐요. 이미 네, 종로는 예. 종쳤고 다른 걸 찾느라고 험지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이 험지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적어도 예. 불호나 금천이나 강북, 성북 빼고는 자유한국당의 험지는 서울 시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정치인의 말은 그 자체로 특히 야당 대표의 말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여론조사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놓고 뭐 양천도 했다 그러고 뭐 여러 군데 했는데 이 대입 극심한 눈치 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종로는 종쳤고 험지는 물 건너갔고 제가 보기엔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찾느라고 지금까지 천연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대입 눈치 작전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험지 이걸 찾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거는 비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뭐 당연히 최재성 의원님 말씀 저희한테는 뼈 아픈 지적이고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대표 험지에 그것도 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선거 전략 차원에서의 이 현 정권의 실정 심판에 네. 상징성이 있는 이 장소와 인물을 예.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저는 그 장소는 여전히 종로가 가장 그 적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발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작업 이후에 하는 것은 저는 예.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당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모습들 사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분명히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절대 강세 지역인 영남 지역에 그냥 출마하겠다고 몇 분이 지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도 통합 작업 이후에 공천 작업이 이제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이 작업도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재고를 해야 당연하죠. 된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역시 희생을 통한 감동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 즉 수도권 출마는 당연히 우리 당에서 예. 강제해야 하고 공관위가 바로 그런 일을 해내야죠. 대신 공관위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당의 절대 강세 지역에서 우리 공관위가 누차 약속했듯이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교체 예. 작업을 반드시 해야지만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강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홍준표 이런 분들까지 다 세 판에서 다시 이제 통합 작업 뒤에 논의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이런 그리고 말씀이신데. 뭐 세보수당의 우리 의원님들 현재 지역구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는 그런 분도 통합 작업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네. 이 대대적인 인적 혁신 예. 이후에 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험지 재배치 작업도 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는 사이에 지금 무소속 의원이신데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하겠다 먼저 선언을 했어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우리 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당대표가 어떤 지역을 이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대한 이 출마에 충분한 아직 이유가 있고 예. 그리고 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오늘 한국당의 비례 정당, 자매 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아마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정의당도 고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부분에서 정당법이 위반이 되는 겁니까? 우선 황교안 대표가 뭐 법률도 법률이지만 공공연하게 미래한국당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명분과 핑계는 패스트트랙 통과된 선거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 법률 위반이죠.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유사정당을.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뭐 민의의 왜곡,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의 왜곡 이런 걸 떠나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한성교 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대표 주자로 나섰고요. 또 불출마한 의원들을 그쪽에 합류시키겠다 이렇게 나선 것 자체가 정당법에 위배됩니다. 그런 점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소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미 본인 스스로가 그런 증거들을 저는 남겼다고 보고요. 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발언 자체가 지금 위반이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국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겸연쩍은 일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맞습니다. 다만 현재 선거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선거법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뭐 소위 여권에서는 민주당은 지역구 이 의석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4+1에 동조했던 분들 그 당들은 이 비례대표를 이 모아주는 일종의 비례정당 역할을 하도록 본인들이 판을 짜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누차 공언한 거 실천으로 옮긴 것이고요. 뭐 만에 하나 이것이 정말 실적법상 위반이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이 창당돼도 결국은 후보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태가 온다면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법적 판단이니까. 근데 그 법적 판단이 그렇게 내려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당당하게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맞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잘했다고 하면은 민주당하고 4+1에 그 당들 찍어주시고 이 문재인 정권 잘못했다고 한다면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비례 대표들은 미래한국당 찍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한 20석 정도는 미래한국당으로 가셔야 좀 실효가 있을 텐데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 건너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결국 이제 총선에서 이 기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의원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선거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도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고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선거법 자체가 민의의 왜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왜곡된 이 선거법 이 자체에 심판하는 형식으로 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했던 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아주 솔직하게 겸연쩍지만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4+1 협의체에서 제1야당 빼고 통과시킨 선거법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하셨거든요. 뭐 그건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했죠.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선거법 자체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오직 반대하고 깨겠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관련된 당론이 뭔가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무조건 깨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위 뭐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공당, 제1야당이 이 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두고 일관을 해오고 자기들이 어떻게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다 문제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당론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많이 토론됐지만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인정할 수 없는 정권 아닙니까? 그럼 파괴해야 되네요. 그러면 불법을 해야 되네요. 쿠데타라도 해야 되고 민중봉기라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그래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정당다운 모습을 보이질 못했고, 두 번째로 법률은 현존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각 정당이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국리를 해야지. 그것은 민심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개면적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행 제도에서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불법적으로 하십시오. 청와대도 불살르고 정부 청사가 또 불살르고. 그래서 이것은 공당의 태도로서는 온당치 않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왜곡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정당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하면 헌정사상 정말 정당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바쁘지만 김용태 의원님 반론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이 선거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원래 기존의 선거법이 뭐가 문제였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선거법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그 토론 뭐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게 불법이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이제 법에 당연히 이 판단을 받겠죠. 이건 좀 기다려보면 되겠네요. 이게 당연하죠. 저희는 이 현행 선거법상 이 위성정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창당을 하는 것이고, 국민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국민들,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이 선택해 주시고, 이 비례대표는 그 미래한국당 선택해 주십사. 뭐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삼아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당과 관련된 분들이 공공연하게 민주당도 위성정당, 비례정당 만들겠다 해서 만들면 용인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우리 최재성 의원 이게 누차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견해입니다. 그러나 뭐 만든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가장 합당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민적 권리를 왜곡하고 미래한국당이라는 가짜 정당, 위성 정당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것을 깨기 위한 위성 정당을 지금 범개혁 쪽에서도 만든다면 그거 용인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습니까? 뭐 당연하죠. 어차피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이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법이 강행 통과된다면 반드시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천 중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두 분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해서 표를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합 작업이 가장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제1 대상이 이제 새보수당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보수당이 영입한 1호 인사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는데 첫 일성으로 사기꾼을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기꾼은 누굴까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수 야당 편드는 정치검찰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보통 정치적이라고 하면 집권 여당 편을 드는 것을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도 예전에 법원에 계시다가 바로 출마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야당으로 가셨고, 그 장관님의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국민들에게 권력을 잡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게 바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카르텔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사기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비근한 예로 법무부에서 어제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저 울산 수사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분들이 그 주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새 보수당의 김웅전 부장검사 영입 일단 화제성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영입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이게 당 차원에서 영입한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접촉했는지 여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웅전 부장검사를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국민들한테 보내는 경문을 보내고 사표냈을 때 제가 직접 통화해서 위로 격려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김 부장검사가 정찰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표냈을 때 그 정말 절통한 심정,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솔직히 얘기하면 법무행정 파괴행위, 아마 여기에 이 정말 분노해서 이렇게 정치판으로 뛰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 김 부장판사는 사실 정치에 지읒자도 모를 사람이고 평생 뭐 본인 말대로 사기꾼 잡는 게 자기 평생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 일을 뛰어든 거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공수처 검경 수사 조정권 이 조정 문제에서 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부를 파괴하는 행동에 본인 법조인으로서의 이 양심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이제 나는 생활형 검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쓴 책 검사내전 그리고 지금 뭐 드라마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소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표를 낼 때는 던졌는데 이게 전쟁터 있다 나와보니까 나만 빠져나온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람이나 또 조직은 이해의 충돌이라는 것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금전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승진일 수도 있고 또 옆 점포와의 경쟁일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권력 단위에서는 이 이해의 충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부처 간의 업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과거의 독재 시절에는 삼권 분립을 용인하지 않는 독재 권력의 그런 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60년 동안 개정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서 그 지위를 누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바뀌었는데 검찰의 그 권력이 세상이 바뀌었어도 온전하는 유일한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검찰 출신이나 또 현역 검찰 중에 또 지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성향을 넘어서서 이런 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사람인데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개혁적인 의원인데 보좌진과의 관계에서의 아주 이 불균형한 관계라든가 양성 문제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남성인데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 시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김웅 전 검사의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분들도 여기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 시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반감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독점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문화와 권한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해 왔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사기꾼 잡는 거다. 오늘 사기꾼이 그럼 누구냐 이런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지난 지방선거 선거 개입 이 공소장에 나온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인데요. 김웅 검사도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경위나 명분이 어떻든 간에 최소한 처음부터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일성을 하고 이렇게 입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기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느낌과 기준이 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타겟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검찰에서 제기한 그 13명의 기소자들을 의미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나친 겁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수사와 법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고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것을 예단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또 지나치게 검찰에서 이 윤석열 체제에서 이것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사실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정치적 상대방이 있는데 입문하는 사람이 저런 식의 거친 언어로 규정을 하는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얘기를 자기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진행자께서는 김웅 전 부장검사가 얘기한 사기꾼과 사기 카르텔 이게 누구신지 지금 물으셔서 질문을 하신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진행자가 한 질문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데 계속해서 외압가에서 못하게 만든 사람들. 다음에 유재수 사건 무마하고 나중에 드러나니까 이거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하명수사하고 그 이후에 하명수사 제대로 됐는 하명수사인지 아닌지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는 검찰 방해했던 그 사람들과 집단 전체가 사기꾼이고 사기 카르텔이죠. 이 표현에 그럼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듣고 하나 그렇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공소장, 이 공소장 보통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왜 기소를 했는지 근거를 알 수 있는 게 공소장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례적으로 공개를 안 하기로 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구차하고 비루한 변명이죠. 사실 추미애 장관이 뭐 이 소위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문제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소위 잔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고 정말 비루하고 구차한 변명을 내렸는데요. 어차피 지금 다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공개될 거, 뭐 시간을 좀이라도 늦춰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낸 것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뭐 들여다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이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중히 여기고 그 온갖 청와대의 외압을 뚫고 이 수사를 강행하고 기소까지 이뤘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무부에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 별개로 하고 이 또한 또 왜 지금이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은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유죄 심증을 혐의자, 피의자로 하여금 유죄 심증을 일반 대중이 굳히게 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안 좋은 수단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만 한 번도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주로 검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면탈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의 문제로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지만 곧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공개해야 될 이유는 법률로도 규정으로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비슷한 검찰의 유죄 심증을 굳히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심플합니다. 공개된다. 그러나 그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시점에 딱 처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데. 그거는 처음 하니까 이례적인 거고요.
과거에는 관행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은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검찰은 공소 유지에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사건을 터뜨릴 때부터 수사 과정, 기소 과정까지 소위 말해서 선행적 피의 사실 유포를 통해서 예. 유죄 심증을 굳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균형 있는 재판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곧 공개되게 돼 있는 예. 것이고 통상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네, 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지난 3일이었죠. 검찰의 상반기 그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배치 첫날 추미애 장관이 검사 동일체 원칙을 비난하면서 상명하복을 벗어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달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함께 일단 듣고 오시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두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최재성 의원님, 일단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부처라던가 아니면 조직 내 어떤 위계질서를 굉장히 강조한 발언인데 지금 또 상명하복을 벗어나라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검찰은 검찰 전체에 동일체 원칙은 그것은 후진적이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제거된 것입니다. 예. 그러나 관행적으로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검찰 권력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취지 자체 또 이것이 어떤 권력적 외압에도 수사는 한다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나 이런 데 이제 오히려 줄 서는 걸로 이게 이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 어디에도 이 정권만큼 또 과거 노무현 정부만큼 검찰의 수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고 또 심지어는 이것이 더 이제 오버돼 가지고 이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권력을 향해서까지 여권을 향해서까지 한 경우는 양 정당의 정부를 비교해 봤을 때 노무현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체 원칙도 없어졌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동일체 원칙 없어진 것을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구차하고 비루한 변명이죠. 이 또한? 당연하죠. 윤석열 총장 말 안 듣는다고 그 명을 거역했다. 이런 식으로 항명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치면서 밑에 있는 검사들 보고는 그 말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참 구차하게 짝이 없고요. 아까 우리 최재성 의원 말씀 중에 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하고 공소장 공개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공소장 공개로 처벌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거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공소장 공개를 일간제도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공소장 공개를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서 이 사실들을 보고해달라. 그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특별한 사유,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의견서를 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의원께서 판단해 주십사, 국회가. 그럼 국회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무슨 걸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법,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요구한 것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이 행정부가 거부한다는 거. 이건 그야말로 상권분립을 침해하는 추미애 장관의 독단이자
그리고 이 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로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아주 문제인데요. 짧게요. 예. 그 피의 사실 공표의 주체도 검찰이고요. 또 공소장 작성해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될 것도 검찰입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소위 말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고 통칭되는 사건만 보더라도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검찰에 의해서 아주 쪼가리 그냥 피의 사실 유포가 굉장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똑같이 검찰입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고 법적으로 반박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피의 사실 유포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균형 있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기준에 의해서 검찰은 이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거의 다를 피의 사실 유포로 국민들한테 알린 겁니다. 이걸 또 반복적으로 법무부가 대행해 줄 이유에 대해서는 그거는 판단이 다른 어쨌든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거 삼권 분립 위반이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뭉색한 특권 고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에서 개표 62% 집계 결과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3위를 각각 차지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위로 추락해서 대세론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번 민주당 개표 결과 발표 지연 참사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원대회라 그들만의 리그로 줄곧 비판을 받아왔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선 투표 집계 과정에서 보고 시스템 앱 운영 오류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코커스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didn't know until I got home and got something to eat and turned on the public radio station. And then that's when I first realized, I said, oh my God. I have met a lot of the candidates and the young people that come and work for them. I love the process, but I can see where it's flawed too. 민주당의 이번 참사 책임자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The reporting of the result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2020 Iowa Democratic Party caucuses were unacceptable. As chair of the party, I apologize deeply for this.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당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코커스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6년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득표 동률의 일부 선거구에서 동전 던지기로 승부가 가려져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2012년에는 공화당 밋 롬니 후보가
릭 센토롬 후보를 8표 차로 이긴 것으로 발표됐지만 재검표 결과 센토롬이 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잡음으로 코커스를 채택하는 주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 참사는 코커스 존립 자체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진그룹 남매인난이 격화 중이죠.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그리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어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명희 고문 아들 조 회장과 지난해 이른바 크리스마스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조현민 전무도 지켜보는 가운데 조 회장과 언쟁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다툼까지 있었는지 집안에 있던 유리창과 꽃병 등이 깨진 모습이 보도가 됐고 또 이명희 고문으로 추정되는 팔에는 상처도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이 갈등이 봉합이 됐을까요? 입장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화합하라는 선대 회장의 유언을 내세웠지만 외부 세력의 손에 그룹 경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게 최대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조원태 세력을 규합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는 발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진그룹의 안정과 발전에 힘을 합칠 것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 이 사모펀드 KCGI 그리고 3대 주주인 반도건설과 손을 잡아서 3자 연대를 만들었고 최대 세력으로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세 주주 모두 경영에 직접 나서지 않겠다며 전문 경영인 도입을 앞세워서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원태 연합 때 이 조현아 연합, 지금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이 33.45% 대 31.98%로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일반 주주에다가 또 지난해 6월 말 기준 3.45% 정도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에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나 경영 투명성에 어느 쪽에서 좋은 방안을 내놓을지를 가지고 국민연금은 표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꾸준히 낮춰온 만큼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보통 기관 투자자는 외부 자문기관 보고서에 근거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만큼 자문사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판단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네, YTN 정치 코너 당당당 총선편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선거운동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악수는 엄두도 못 내고 명함 주고받는 것도 찜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부 조은지, 송재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거운동의 기본 바로 출근길 인사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아침 유세 풍경도 확 달라졌습니다. 꼼꼼히 세정제를 바르고 장갑을 끼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오히려 유권자들 마음 상할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5m 이상을 떨어져서 목례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직접 악수하고 명함을 드리는 유세 방식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직업병이 악수라지만 경쟁 후보끼리도 팔꿈치로 인사할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 이제 나와서 인사하는 의미가 없고 마스크를 안 쓰자니 불편해하시고 얼굴을 알려야 하기에 마스크는 사치.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요리할 때 쓰는 투명 마스크입니다. 얼굴을 알려야 되다 보니까 투명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방용품을 급히 구해서 쓰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큰 하트에 담아 멀찍이 있는 유권자에게 보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빨리 익숙해지는 게 더 낫습니다. 원거리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하트로 가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선거운동 하기 참 어렵네요. 짧은 시간에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잠시 접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노인회관이라든지 사실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좀 가는 거를 자제를 하자. 화이팅! 작지만 신중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유세 풍경을 보는 유권자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장갑을 쓴 손조차 맞잡은 사람은 겨우 한두 명뿐입니다. 마음 급한 후보들 심정은 이해하면서도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게 유권자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론 찝찝은 하죠. 명함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하신다든지.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직접 주시는데 안 받기도 좀 뭐하고 살짝 좀 찝찝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후보들이 건네는 악수에 응하기는 쉽지 않고 미안한 마음에 눈조차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정치 불신이 쌓인 것도 한몫합니다. 정치인과 그렇게 막 손을 잡고 싶다 이런 생각, 악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어서요. 후보들이 말을 건넬 때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정말 얘기로만 듣다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얼마나 커지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4.15 총선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 송재인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상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축구 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어떤 자존심의 생채기를 냈었던 이 호날두 선수의 노쇼 파문, 이 첫 민사 소송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그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가 작년 7월이었죠. 7월 26일 서울 상암구장에서 열린 그 K리그 선발팀과의 경기였죠. 그런데 이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단순히 경기뿐만이 아니었죠. 팬 사인회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었고요. 당시에 그 경기장에도 1시간 이상 늦게 나타나면서 한국 팬들을 대놓고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 팬들 우렁했다는 분노와 함께 비난의 글들 인터넷상에 폭주를 했는데 그래서 관중 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그 주최사의 광고에 속았다. 그러면서 1인당 107만 1,000원을 청구하는 그런 민사소송을 냈었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가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주최사인 더 페스타사가 그 원고 2명에게 티켓값 그리고 위자료 등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고 또 소송 비용도 당연히 부담하라 이런 내용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이 1인당 그 청구한 티켓값 7만 1,000원이죠. 7만 원이죠. 그리고 결제 수수료 1,000원 이렇게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1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30만 원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그 유벤투스 축구팀 친선 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또 호날두가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출장하지 않아서 수많은 그 관중들을 실망하게 했고 또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배상 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호날두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허탈하기도 하고 좀 많이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내려줘갖고 그나마 조금 미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 내용과 다르게 해당 선수 또는 해당 배우가 출전 내지 출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승소 판결을 해준 판결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호날두 측은 아니고 이제 그 경기 주최사가 그렇죠. 배상을 국내 주최사가 배상을 하라는 건데 네. 뭐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그럼요. 예, 그 스포츠계는 물론이고 지금도 뭐 변호인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계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봐도 국내에서는 사실상 그 처음으로 팬들의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결이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이고요. 물론 어제 이 판결이 1심이었고 또 뭐 주최사가 그 항소를 만약에 한다고 해서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나 이 스포츠계에서 배우 또 가수 그리고 특정 선수가 출연이나 출전하지 않아서 배상을 해주는 그런 데에 대한 판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의 그 손해배상 판결에 좀 보수적이었던 게 사실인데 문화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부실 공연이라는 게 좀 상당 부분 인정될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잠깐 봐도 그런데요. 얼마 전에 있었죠. 그 팝스타 마돈나가
공연을 2시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팬들이 다음 날 내 개인 일정이 있는데 차질을 빚었다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속 이행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어제 우리 재판부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그런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포츠나 공연에서 이렇게 출전하지 못하는 게 뭐 천재지변이냐 이런 걸 아마도 앞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진행 중인 소송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제죠. 어제 판결이 난 이 사건은 그 소송 인단이 가장 적은 수였어요. 2명이었죠. 네. 이제 남은 사건들은 소송 인단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곳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5,500여 명의 팬들이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프로축구연맹도 지금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해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송 규모를 액수로 따지면은 한 3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어제 판결은 비록 그 소송 규모는 작지만 처음 그 더 페스타의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변호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호날두가 단 1분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 불이행 내지는 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논리가 나머지 다른 재판에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의 뭐 대동소이하게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떤 흐름이라든가 판결의 어떤 취지 같은 것들은 거의 뭐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 형법에 따른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 수사는 좀 장기화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팬들이 그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지금 더 페스타 대표를 비롯해서 프로축구연맹 총재 또 예매를 담당했던 티켓링크 대표 등을 그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금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요.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유벤투스가 주최사에 호날두 출전 불가를 통보한 시점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금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 경찰이 이탈리아 경찰에 인터폴을 통한 그 공조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사법부를 통한 공조 요청 절차를 따르라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수사 속도가 인터폴 공조보다는 더뎌질 수밖에 없죠. 결국 유벤투스 관계자 수사가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아직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았고요. 한낮인 지금도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의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 쪽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20.4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철원이 영하 17.2도, 파주가 영하 13.2도, 대전도 영하 7.5도 등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이 0도, 광주가 1도, 부산 5도 등으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밤사이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과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